자, 수완 255 점검을 한번 해볼게. 자, 수완 255에는요, 송사소설들이 잔뜩 나왔고, 우화소설이 잔뜩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송사소설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송사소설. 왜냐면 수특에도 송사소설이 있고요, 수완에도 송사소설이 있고, 수완에는 송사소설이 무려 2개나 있어요. 뭐뭐 있었어? 새 나오는 거 아니야? 새가 왜 나와, 새끼야? 화산 중봉기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했어? 이거 뭐야? 아니야. 수완이니까. 서동지전, 그 다음에 두껍전. 그죠? 그 다음에 수특에서는 뭐 있어요? 황새결송과 웅고집전. 그죠? 그러니까 좀 따져보면 한 5, 6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야 한다. 255쪽 실전 모의 5번에서는 아예 이 우화소설을 나눴더라고요. 그래. 자, 아예 개념까지 설명까지 쫙 해줬어요. 무척 중요합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살짝 정리하면 우화소설의 개념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우화소설이라는 건 뭐냐? 동식물 또는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래요. 뭐 그 정도 우리가 다 알죠, 뭐. 동식물 또는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야. 의인화하는 것이래요. 우린 뭐 이것까지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대요. 이걸 통해서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 우화소설의 종류를 세분화시켰어요. 자, 1번 송사형 우화소설이 있고, 송사형 우화소설이 있고, 그래서 송사형 우화소설과 쟁년형 우화소설이 있대요. 그럼 일단 여기에 예를 찾는다면 송사형 우화소설은 일단 수특에서 뭐가 있었냐면 송사형 우화소설 수특은 황새결송이 있었다. 황새결송이 바로 송사형 우화소설이죠. 그죠? 다음 수완에서는 바로 서동지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255페이지에선 다시 송사형 우화소설과 쟁년형 우화소설이 있대요. 쟁년형 우화소설이 있대요. 그죠? 우화소설. 쟁년이라는 건 뭐냐면 투쟁하다, 싸운답니다. 나이 싸움, 나이 갖고 싸우는 이런 거였군요. 그죠? 그게 뭐냐면 얘가 수완에서 바로 있어요. 뭐냐? 두껍전이 여기에 이렇게 실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요게 지금 이 수완 255쪽의 얘기거든요. 근데 송사형 우화소설에서 우화소설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여기에 송사소설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용을 송사소설로 바꾸면 송사소설은 뭐냐면 재판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건 재판 과정이야. 송사는 재판 과정이 나오는 게 송사소설이거든요. 아까는 우화소설을 개념으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송사소설, 즉 재판 과정이 나오는 거. 우화소설이니까 동식물이 나오는 거지만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송사소설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여기에 수특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게 있었죠. 그게 뭔데? 얘가 옹고집전이 여기에 딱 있었네요. 옹고집전. 그러면 자,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진가형 송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완에서는 진가형 송사소설이 뭐 있었냐? 봤더니 수완에서는 화산 중봉기가 있었습니다. 화산 중봉기가 있었죠. 요런 걸 우리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송사소설이라고 해서 뭐냐면 진가형 송사소설 이렇게 얘기해도 해요. 진가형 송사소설,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송사소설이다. 그래서 진가형 송사소설.
자. 됐어.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옹고집전은 어디 있을까? 이거 뭐지? 수특의 312쪽에 있네? 요거는 수특 312쪽에 있네? 수특 312쪽. 그 다음에 이 화산중복이는 수완 175에 있네. 자, 필기했어. 자, 우리가 여기 하는데 나는 어디를 좀 더 먼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한 번씩 다 언급해서 한번 얘기할 법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쪽을 다뤄볼게요. 수특 312쪽을 한번 다뤄볼게요. 312쪽. 312쪽 옹고집전이 나온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옹고집전이 나오는 건 아까 진짜와 가짜형 송사소설이니까 수완 같이 연결되니까 두 개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옹고집전을 만들었던 수특 312쪽에 EBS의 초점사항이 뭐냐? 여기에서 EBS의 초점이 뭐였냐면 두 작품이 묶였거든요. 묶인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는 봉건적 사회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봉건적 사회는 봉건적 사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다 봉건사회죠. 봉건사회. 이 봉건사회는 어떤 사물의 실질, 사물의 어떤 실질적인 이것보다도 무엇을 더 중시했냐면 명분을 더 중시합니다.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과 분수 이거죠. 요건 뭐냐면 이름이고 이 분은 뭐 처지, 그 다음에 뭐 분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명분을 중요시했습니다. 명분을. 즉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처지에 맞는 게 있어요. 처지에 맞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요.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 여자면 여자가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을 죽는 일인데요? 아니요. 명분이야.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할 도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봉건사회에서 미덕이었습니다. 미덕이었어. 이것이 오히려 뭐냐면 이것이 바로 미덕으로 인식합니다. 미덕으로 인식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뭐야, 여인은 개가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근데 남자는 돼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명분은 여자는 뭐냐면 그 처지가 그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거를 되게 중시한 거야. 그래서 요 EBS 312쪽에서 언급한 것은 첫 번째 가작품에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는요, 어떤 걸 얘기했냐면 명분과 실리의 관계. 명분과 실리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이 하나 실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봉건사회에서도 이것이 안 좋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실리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작품이 하나 실렸고, 아니야. 명분에 맞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그죠? 맡은 바 4대 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명분을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두 개가 결이 좀 달라요. 얘는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명분과 실리를 관계를 표현하면서 실리가 더 중요하다는 표시를 했고, 두 번째 작품에는 마땅히 해야 할 명분을 제시했다니까 얘는 명분을 중요시했다는 얘기겠지. 그죠? 여기에 초점을 더 볼게요. 좋아. 312로 또 한번 가보자. 아이고. 와서 수특 312. 이야 여기로 가자.
자, 312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입니다. 이름 없는 꽃이라는 작품이에요. 그죠? 자, 일단 이름 없는 꽃이라는 건 무명초, 무명꽃 이런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이름 없는 꽃은 명분과 실리가 있다면 요 놈은 뭐야? 그 실리를 더 중요시한 겁니다. 신경주는 지금 사람 아니고요. 18세기 사람입니다. 18세기. 얘는 18세기 사람이니까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 그러니까 신경주는 요즘 사람 아니야. 이름이 꼭 뭐야? 요즘 근래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신경주는 18세기 사람이고요. 한문수필이고 결론은 뭐냐면 명분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수필입니다. 그러면 이 수필의 전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얘기. 얘가 살고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신경준이 사는 곳에 순원이라는 곳인가 봐. 그죠? 이 순원이라는 곳에 사나 봐요. 이게는 순창인가 어딘가 있대요. 이런 순원에 이름 없는 꽃이 그렇게 많답니다. 순원에 이름 없는 꽃이 많아요. 나름대로 이름 없는 꽃이 되게 많은가 봐. 진달래꽃, 개나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꽃, 아름다운 꽃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얘가 생각합니다. 이런 수필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타나잖아.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야. 순원에 참 이름 없는 꽃이 많네? 그러면서 그 꽃은 이름이 필요할까? 라는 겁니다. 꽃은 이름이 필요할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어떻게 온다 그랬어? 꽃은 이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꽃의 이름이라는 건 일종의 명분입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꽃이 이름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 꽃이 아름다워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리는 바로 실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건데. 자, 그럼 나눠보자. 명분과 그 다음에 실리를 나눈다고 그랬죠? 일종의 명분은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종의 형식. 그 다음에 실리를 해볼게요. 실리라 하면 실리 또는 실질, 이거는 본질이겠죠? 본질. 실리 또는 본질. 이런 거 해볼게. 얘는 이미 요것이 제가 말투에서 나쁜 거고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의 이름이 없다고요? 내가 꽃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해바라기, 그 이름 참 아름다운데 이래서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그 꽃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꽃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또 있어. 나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음식을 좋아해. 그럼 내가 음식의 그 이름이 멋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음식에 김치볶음밥 하면 그 이름이 정말 묘한데 김치와 볶음이 이거 아니잖아. 그냥 음식 자체 아니에요? 음식 자체? 계속 이런 식입니다. 내가 그 옷을 참 좋아해요. 옷은 내가 그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해? 아니잖아. 옷 자체를 좋아하는 거잖아. 결국 다 뭐야? 생선도 마찬가지야. 내 생선을 좋아하면 그 생선 이름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름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거 첫 번째 내가 결론을 얻어요. 두 번째 결론을 또 얻습니다. 또 구런과 어부의 대사가 있어요. 구런과 어부가 있는데 구런이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어부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구런이 속세의 더러움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어떤 고결하게 살았다는 모습을 때문에요. 사람들이 사당을 만들어서 기립니다. 구런같이 훌륭하신 분. 근데 그 사당에 누구도 있냐면 어부도 있는 거야. 어부도. 분명히 어부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철수 이런 게 있어야 할 거잖아.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 자, 이제 구런은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구런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구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얘기합니다. 이름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전해져요. 하지만 어부는 이름이 전하지 않죠. 이름이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사당에 모셨습니다. 둘 다 사당에 모셨어요. 즉 이름이 있다고 해서 사당에 모시고 이름이 없다고 해서 사당에 모신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는데 훌륭해서 사당에 모신 거죠. 이름이 없어도 훌륭해서 사당에 모신 거잖아. 즉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야 라고 결론을 얻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도대체 어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모셨는지를 한번 해야겠네. 이게 전체 내용은 끝이고요. 요 구런의 고사, 구런과 어부의 고사, 어부 고사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나 대단한 애길래 훌륭한 말을 했고 훌륭한 생각을 가졌길래 어부를 사당에 모실 정도가 됐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부가 구런에게 물어봅니다. 구런은 원래 속세에 있는 사람인데 자연에 왔잖아. 어부니까 강에서 놀겠죠? 강가에 온 이유? 아니 아주 훌륭하신 분이 왜 강가에 오셨죠? 라고 해요. 구런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탁한 세상과 결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는 아주 결백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더러운 세상과 나를 혼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고 나는 지금 맑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이 자연으로 왔소. 이런 거야. 결국 얘는 뭐냐면 맑음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강가로 온 거야. 혼탁한 세상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런은 존경받습니다. 혼탁한 세상과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자기만의 어떤 고결함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는 구런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그래서 사당에 모실만 하네. 다시 어부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부가 요번에는 구런에게 다시 물어봐. 어부는 지금 아직까지 긍정적인 면은 없네요. 훌륭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혼탁한 세상이어서 왔다며 왜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세라는 곳은요 좀 더럽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곳은 먼지가 풀풀 나요.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나 구런이는 아주 결백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강가로 오는 게 맞지 않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요 모습에서도 역시 어떻게 했어? 더러운 속세와 화합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땐 구런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네. 사당에 모실 정도 되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부가 다시 구런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얘기 잘 들었어. 자, 그런데 내 생각은 만약에 물이 맑으면 거기서 뭐 하냐면 갓끈을 빨고요. 갓끈을 빨고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고요. 물이 흐렸대요. 물이 흐리니까 부정적이겠죠. 아까 구런의 대사로 한다면 혼탁한 사회겠죠.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면 발을 씻는데요. 그럼 갓끈을 빨지 않고 발을 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얘가 얘기하는 건 현실에 유연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이면 네가 깨끗하면 어떻게 써? 혼탁한 세상에 맞게 유연하게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결국 얘는 뭐냐면 유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혼탁한 세상이면 그 세상에서 네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른 뭘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나 같으면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지만 물이 들어오면 발 씻는데 이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니 어떻게 써? 구런이 훌륭하십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써? 어부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즉 어부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김철수 뭐라고 있을 거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김철수이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어부의 이 말, 이런 생각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했지 않겠느냐를 다룬 것이 요놈이었다. 그러니까 이름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군요. 왜냐면 이름은 그냥 명분에 집착한 거야.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네. 얼른 쓰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짝을 한번 찾아보자. 대비되는 짝을. 아까는 뭐였냐면 이름이라는 건 불필요하죠. 명분이니까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 요번에는요 이름의 위력을 가졌어요. 이름의 위력이 엄청 큰 놈을 찾아보자고요. 이름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머릿속에 빵 하고 각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자고요. 일단 C부터 가볼까? 거시기의 거시기인데 줄여보자. 자, 우리가 살면서 모두 다 뭐냐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무의미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써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호명, 이름을 짓죠. 철수야, 영희야 이런 거야. 우리가 그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신호등에서 교차를 싹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서로 막 인사합니까? 그냥 다 쌩까고 가잖아.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다 뭐야? 하나의 몸짓,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로가 호명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의 꽃이 되었답니다. 즉 뭐가 됐어? 의미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이름의 위력이 나타난 거군요. 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를 유의미한 존재로 바꿀 수 있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야? 누구 거? 그렇지. 김춘수의 꽃이겠죠? 도경 아직도 이거 써? 야, 지금 저기 했는데 빨랑 써. 아이고 우리 또 체육인 왜 이러실까? Hey boy, hey boy. 오케이. 자, 또 한번 가보자. 이름의 위력. 자, 수필이니까 우리도 옛날 사람의 수필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수필입니다. 이름의 위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수필입니다. 수필이야. 나름대로 이름의 위력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있는데 내가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서 금방 잊혀질 건데 누구 영희라고 하면 영희라는 머릿속에 듣고 있으면 영희라는 이름만 떠올리면 그 사람의 추억이 절절절 나오는 거야. 그죠? 즉 뭐냐면 죽은 아내에 대한 추억을 영원하게 한대요. 죽은 아내에 대한 추억을 영원히 한답니다. 영원히 한대요. 만약에 이름을 짓지 않고 누군가의 전쟁터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그럼 처음에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 처참함이 기억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점점 잊혀집니다.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영희, 내가 알고 있는 영희 이렇게 안다면 그것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이런 식의 이름이란 위력이 있대요. 다음 두 번째. 태어난 아이 신생아. 태어난 아이 하면
그건 커다랗게 우리에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생아들, 수많은 신생아들, 뭔데, 어쩌라고. 그래서 이러는데, 근데 그 신생아 중에서 철수 하는 순간 철수의 정체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김철수면, 김씨 집안에 철수한 애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름이라는 것이요. 다음, 세 번째. 옛날 얘기도 있더라고요. 로마 황제가 이제 정벌을 하러 갑니다. 정벌을. 그래서 마르코만인. 마르코만이라는 곳을 정벌하러 가나 봐요. 그런데 로마는 누가 봐도 힘이 세죠. 그래서 전투병으로만도 승리할 수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뭐라고 지시하냐면 사자를 동반해서 가라라고 합니다. 사자를 동반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데리고 가서 하면 어떻게 사자 한번 풀어놓으면 어떻게 했어? 사람 쑥대밭이 될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요 교실 안에 사자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것도 아주 엄청난 사자고요. 배고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녕? 이럴 수 있어? 안 되지. 난리가 날 거 아니냐. 그런데 마르코만인들은 그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처음 보는 짐승 저거 뭐예요? 그거 로마 황제가 키우는 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르코만인들의 머릿속에 개는 뭐야? 아주 귀여운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싸웠다는 거야. 바로 사자 앞에서 강아지니까 어때? 귀여워 하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이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사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보자마자 도망갈 텐데 모르니까 개, 귀여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마르코만인이 뭐라 하냐면 바로 처음 보는 동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엇이에요? 물어봤더니 그거 뭐냐면 로마 황제가 키우는 개다. 로마 황제가 키우는 개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마르코만인들이요 피하지 않고 막 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자, 이름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게 또 병원에서도 알 수 있는 거야. 병원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이름 의사의 병명 진단. 의사의 병명 진단을 하는 진단을 하는 순간 어떻게 써? 암이에요. 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감기예요. 괜찮군요. 이런 거잖아. 즉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감기예요. 하면 이거고요. 이거 괜찮아요. 간암이에요. 하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의 위력을 담은 요 놈이었군요. 이게 제목이 뭐야? 그렇죠. 김진섭이 썼던 명명철학. 이름을 짓는 나의 철학. 이름에 관한 나의 철학입니다. 명명철학. 이름을 짓는 나의 철학 정도 됩니다. 명명철학. 자, 요놈 체크하고 자, 수특 312를 지우고 자,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 잘 받으시고 자, 255에 나왔으니까 서동지전도 체크만 하고 오늘 시간을 종료하면 되겠다. 벌써 끝나간다. 서동지전 나왔으니까 체크만 하고 갈게요. 자, 요놈은 누가 있냐면 서동지가 있습니다. 서동지, 서동쥐 뭐 해도 상관없어요. 쥐들의 얘기니까 서동쥐라고 해도 되고 서동지라고 해도 되고요. 자, 얘는 관후장자입니다. 관후장자는요 부자고 잘생겼습니다. 돈 많은 정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 다람쥐가 있어요.
우리 EBS에서는 남편 다람쥐라고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분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 다람쥐가 있는데, 남편 다람쥐는 어떠냐면 무능력합니다. 능력 개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플러스 게으름. 와, 이거는 아주 그냥 완전 개판이다. 그죠? 무능력한데 거기에 또 게으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말투에서 이미 얘는 부정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구나. 일종의 이건 뭘 빗댄 거냐면 우화소설이니까 돌려 말하는 거잖아. 몰락한 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동지는 어떻게 써? 당시에 어떻게 써? 어떤 상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다람쥐가 일하긴 싫고 저기 부자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마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는요, 이런 부자들이 어떤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기도 했나 봐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서동지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해드리죠. 제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선 도움을 줍니다. 남편 다람쥐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이거 놀고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에는 현재 상황상 주지 못해요. 도움을 못하고 거절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좀 못하겠어요 라고 해요. 나한테 안 해? 넌 뒤졌어. 한번 넌 당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거짓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계집다람쥐가 당신 미쳤어? 아니 서동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만데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은혜를 아주 나쁜 놈이네. 그죠?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랬더니 아니 남자가 하는 일이 어디 여자가 가부장적이고요. 그 다음에 너 쟤랑 뭐 사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집다람쥐가 집을 나갑니다. 이런 씨 너 잘 먹고 잘 살아. 집을 나갑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이 계집다람쥐는 조선의 전통적인 여인과는 좀 다르군요. 참고 견디는 그런 여인상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 다람쥐는 이제 백호니까 흰색 호랑이죠. 산구는 벼슬 이름이야.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소송을 합니다. 거짓 소송은 어떤 거냐? 되도 않는 얘기야. 남편 다람쥐의 쌀을 서동지가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동지는 원래부터 부자고요. 조상 대대로 부자였고요. 지금 당의 그 황제가 돈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넘쳐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얘한테 훔쳐가겠느냐? 두 번째, 얘는 무능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걔한테 훔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호상구는 일단 소송에 들어오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놈은 신중한 성격을 가졌군요. 신중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조사를 시키냐면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조사를 지시합니다. 조사를 지시해요. 그런데 오소리와 너구리도 역시 부패관리입니다. 부패관리야. 당시에는 이 하급 관리들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있었나 봐. 근데 서동지가 그 뇌물을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흡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돈 많은 놈 저거 서동지 한번 걸려봐. 이 새끼 내가 소송 들어오면 넌 뒤졌어.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마침 소송이 땅 들어왔네. 넌 뒤졌어. 옛날에 소송이 걸리면 이런 소송 걸린 그 피고인이 항상 뇌물을 매겼나 봐. 50전으로 안 돼. 한 100전 이상 못 받으면 내가 안 해줘. 뭐 이런 식인가 봐. 그런데 이제 서동지가 이 소설에서 좀 특이한 거는 얘에게 뇌물을 매긴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럼 뇌물을 매기면 무조건 부정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황새결손 같은 데에선 뇌물 매겼을 때 무조건 부정으로 해석했어요. 얘는 어떤 거냐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줘서 없던 사실을 만들어라. 이건 부정적인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한 50의 강도로 조사해라. 오케이 그거 오케이. 근데
터무니없이 막 100의 강도, 200의 강도로 일부러 하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돈을 매겼다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놈은 아주 그냥 부정적인 거 말고 그냥 나름대로 서동지의 어떤 그런 지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50의 강도로 조사를 했더니 남편 다람쥐는 재산이 있을 리가 없고요. 서동지는 조상 대대로 부자여에다가 지금 당나라 황제가 선물까지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훔칠 이유 없다. 그 다음에 서동지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을 구휼해야 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너처럼 산군이라는 벼슬을 가진 나란 놈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디 감히 나에게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백호상군은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나한테 뭐 나쁜 놈이라 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써? 옳은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처벌을 합니다. 서동지를 풀어주고 다시 남편 다람쥐를 하옥시켜라 라고 합니다. 서동지가 나오면서 남편 다람쥐가 얼마나 가난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 백호상군이 남편 다람쥐를 풀어주고요. 서동지가 남편 다람쥐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였군요. 요게 서동지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두껍전도 살짝 하고 갈게요. 쟁년형 소설이라고 그랬죠? 자, 두꺼비가 이제 마을 잔치를 합니다. 이제 우리 두꺼비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노루입니다. 노루 두껍씨가 이제 잔치를 합니다. 해볼까? 자, 노루 장선생의 잔치입니다. 장선생의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백호상군은 데려오지 않아요. 백호상군, 여기도 백호상군이네? 백호상군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얘가 노루 장선생의 아들이 한번 백호상군한테 걸려요. 그래서 백호상군이 막 와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는데 아들이 달리기가 빨라요. 그래서 간신히 삽니다.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안 불러. 그 다음에 이 잔치에 호랑이를 부르면 누가 오겠냐? 그래서 안 부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부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했는데 뭐가 비냐면 상좌, 즉 상석, 가장 높은 자리 있죠? 이놈은 말 안 해도 호랑이가 앉는 자리야. 근데 지금 호랑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앉을까 하고 토수 싸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제안을 합니다. 뭐 하냐면 나이 많은 순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앉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옳거니 나이 많은 사람이 앉는 거 좋소. 그래서 노루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이 하면 나지. 아이고 내가 이거 허리가 굽었잖니. 허리가 굽은 게 늙어서 그런 거야. 내가 나이 짱 많아. 그때 여우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지. 좋아, 나도 할 말 있어. 아이고 여기 수염 봐라. 이렇게 수염이 긴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늙어서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근데 노루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지. 좋아, 야 저 별자리에 그 사슴자리 노루자리 있잖냐, 그거 내가 태어날 때 그렇게 박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별자리 박을 때, 별자리 생길 때 이렇게 할게요. 생길 때 태어났답니다. 오호, 여우가 이런 식으로 뻥친다 이거지. 좋아, 나는 별과 별 사이 그 은하수 강물 만들잖아. 그때 태어났어. 은하수 만들 때, 은하수 만들 때 태어났대요. 이것들 뻥치는 게 좀 재밌네. 뻥이라면 나도 자신 있거든요. 요번에 누가 했냐면 두꺼비가 뻥을 치기 시작합니다. 두꺼비 막 울어요. 슬피 울어요. 슬피 운다. 그러니까 여우가 왜지? 뭐지? 왜 울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꺼비가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고향나무 세 그루를 쳤어. 고향나무 세 그루를 내가 심었어. 그런데 난 저 고향나무만 보면 맨날 슬퍼. 왜 그런 줄 알아? 내 첫째 아들이 뭐 했냐면, 그 별자리고 사슴자리인가 뭔가 이걸 만든다고 글쎄 저 고향나무를 벌목했지 않나? 뭐냐면 첫째 아들이 별자리 만들 때 벌목했대요. 그러면 누구보다 나이 많은 거야?
저기 노루보다 나이가 많네. 노루는 별자리 박을 때 태어났으니까 내 자식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둘째 아들 있잖나. 걔는 뭐 하늘의 은하수인가 뭔가 그거 만든답시고 그 벌목을 했잖수. 이건 은하수 만들 때. 그래서 나는 고향나무만 보면 자식 생각이 나요. 이거 보면 자식 생각이 나서 울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야? 그러면 나나 노루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으이씨, 당식이 상석이 맞군요. 당식이 상석에 앉아라 라는 얘기가 두껍전의 내용이다. 자, 체크할 수 있죠? 어디가? 신장 얘기하지.